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대통령 탄핵 심판과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조기 대선 등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을 큰 이슈들이 예고돼 있습니다. 쟁점이 되는 이슈들과 함께 이에 따른 전국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허영범 전 국회 대변인,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모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되고 불명예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인지 아니면 기각되고 직무에 복귀할 것인지 새해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이 날까요? 첫 번째 주제어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본격 심리를 시작합니다. 현재는 이 5가지로 탄핵 사유의 쟁점을 좁혔는데요. 이 중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무엇이고 현재의 최종 결정은 어떻게 될지 먼저 최 교수님. 그래서 지금 헌재가 13가지 탄핵 사유 중에서 그것을 5가지로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국민 주권과 법치주의, 그리고 이제 대통령 권한 남용, 그리고 언론 자유, 그리고 뇌물죄, 세월호 7시간 이렇게 5개 정도로 헌재가 정리되는 이 중에서 역시 지금 특검이 가장 들여다보고 있는 거, 지금 헌재와 특검과 법원 재판이 사실 거의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뇌물죄 문제, 제3자 뇌물죄를 포함해서 제3자 뇌물죄 또는 뇌물죄, 그리고 세월호 7시간, 이 2014년도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 당일 날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가의 문제가 굉장히 쟁점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 헌재만이 탄핵 사유 5개로 정리한 게 아니라 특검도 지금 세월호 7시간과 뇌물죄는 아주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역시 관심이라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측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올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요. 장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포괄적으로 지시는 했지만 그것이 구체성은 없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까지의 지금까지 어떤 멘트 아니겠습니까? 형사소송에 보면 무기 대등의 원칙이 있듯이 뭐 가해자나 피해자나 똑같은 조건에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헌재나 특검이나 마찬가지고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라든가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 없다 이렇게 했고 특히 지금 헌재에서 핵심적인 것은 국정농단 부분하고 대가성 뇌물죄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대통령은 거부하고 있고 밑에 정호성 비서관 안종범 전 수석이나 최순실 씨나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일제히 대통령과의 선은 긋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헌재나 특검에서 이것의 어떤 맥락적인 관계를 어떻게 규명을 할 것인가 저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봤을 때 이것이 규명되지 않으면 헌재에서 가결이나 기각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저는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대변인님, 박 대통령 측에서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도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규명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세월호 부분은 원래 그 탄핵 소추를 할 때 그 이제 새누리당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그건 넣지 말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순실 사태와 직접 관련 없는 건데 넣었는데 헌재에서는 그 5가지 큰 것 중에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선 이것이 이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그 사고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또 그동안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고 검찰 수사에서는 이게 말하자면 총체적으로 배 정비 불량이라든지 과적이라든지 운항 미숙이라든지 사후 대응 뭐 미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통령과 무관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하나 행적 부분에 있어서도 그 보도에 따르면은 그날 결제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난다. 나중에 말을 약간 바꿨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최순실 사태와 무관하고 대통령하고도 직접 연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저는 계속 그렇게 주장할 거라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순실 씨 재판도 5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역시 재판 결과 헌재 탄핵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겠죠, 김 교수님. 네, 영향을 미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왔던 검찰 조사, 그리고 특검 조사,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안들에서 헌재는 모든 사안들을 다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러나 헌재는 헌법재판에 필요한 요소들을 또 채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형사 사건 전체 룰들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헌재가 이 재판 결과 이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순실 씨가 이제 전면적으로 대부분 다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입장도 그렇고 최순실 네.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내놓았던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들 그리고 여러 가지 증언들이 있고요. 특검 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정호성 비서관의 휴대폰이라든가 또 안종범 수석의 이 메모리, 이 여러 가지 메모랜덤 이 기록했던 비망록이 있죠. 그리고 고 김영한 전 수석의 이런 비망록들 네. 이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충분히 참작해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나 또는 최순실 씨의 전략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이 사실상 없었다. 증거를 대부분 태블릿 PC 관련해서도 증거를 사실상 증거 효력을 부인하면서 증거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대통령이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국정을 통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통령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이런 입장을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헌재가 어느 정도 이 사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나 워낙 증거가 명백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헌재가 충분히 참작하고 또 그 결과를 반영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김 교수님께서 방금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 최순실 씨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까지 최근에 이 태블릿 PC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는 이 감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런 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이 보십니까? 태블릿 PC가 처음에 보도되면서 이 사안이 완전히 이제 쟁점화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최 씨층은 뭐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 태블릿 PC가 누구 소유냐의 문제를 가지고 새누리당 의원들 간에 뭐 위증 교사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청문회 때. 네. 위증 교사 의혹이죠. 의혹이 있었죠. 네네. 의혹이 있었던 거고 지금 이제 보도에 의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태블릿 PC의 어떤 그 이동 경로 이런 것들이 최순실 씨와 일치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검찰은 사실상 지금 이 태블릿 PC가 그 최순실 씨 소유다라고 인정을 완전히 한 상황이에요. 지금 왜 계속 이렇게 태블릿 PC의 어떤 그 소유를 가지고 얘기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현재 여러 가지 제기된 여러 가지 그 정황들, 의혹들 이런 것들과는 좀 한켠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그 태블릿 PC가 사실 최순실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엄청난 문제인데 유출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전반적인 사안의 어떤 본질을 좀 비껴가려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제 그 쟁점화 시킴으로써 이 헌재의 그 탄핵 심리도 좀 지연시키겠다는 그런 나름의 그 전략적 의도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네, 네, 장 교수님. 전략적 의미도 있지만 태블릿 PC는 저는 국정농단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물론 검찰 측에서는 이것이 최순실 것이 맞다. 동선이 여기에 태블릿 PC 안에 내장돼서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최순실 씨 것이 아니면 같이 따라다닐 리가 있겠냐 이렇게 하지만 애초에 이것의 소속은 사실은 이영선 행정관부터 이명박 정권 때 청와대 비서관 출신의 소유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왜 최순실 씨 걸로 둔갑을 했느냐.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내가 소유가 아니라면 대통령도 여기에서 비껴날 수가 있는 것이 국정농단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명확한 것이. 그러나 이것이 최순실 것이 맞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국정농단에 개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청와대나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이것이 최순실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 때 청와대 비서관이 이영선 행정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거라고 입증하는데 무게가 실리면 이것을 입증하는데 상당히 양쪽에서 하기 때문에 헌재라든가 특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뭐 할 수 없이 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속도전이 본격화할 예정인데요. 탄핵 심판 시기는 언제가 될지 두 번째 주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네, 대변인님, 헌재가 이 신속 심리 원칙을 계속해서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월 말이나 3월 초에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점을 봐야 되는데 어제 박한철 소장이 신년사에서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지켜야죠. 빨리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공정하게 하는 거. 공정하게 한다는 것은 어느 쪽에 편들림 없이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도록 한다는 건데 신속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 국정 안정을 위해서 빨리 그 지금 헌법이 말하자면은 이제 불안정성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안정시키는 것도 헌재 재판이 임무잖아요. 그래서 그 일반인들이 그 전문가들이 추측하기에 이것이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법률 위반 부분을 제껴놓고 갔잖아요. 네. 그게
노무현 대통령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이번에는 소위 말해서 이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느냐 지금 소위 말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그걸 심리하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한편에서 특검과 법원이 재판을 하고 있고요. 수사와 재판을 하고 있고 또 그걸 넘어서더라도 이런 사안들이 그러면은 탄핵에 이르는 소위 말하는 대통령직을 파면시킬 만한 사유에 이르느냐 또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정황도 볼 때 2월 말은 빠르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3월 13일이 이정미 재판관 그 임기 만료일인데 아무리 빨라도 그 얼음에 한다면 3월 초나 중순쯤에 한다면은 결국은 5월 초 대선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고유의 권한이고 또 신속한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정한 것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건 대단히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 교수님께서는 헌재 결론이 언제쯤 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저는 신중한 부분은 분명히 맞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박한철 소장이 신년사에서 분명하게 얘기했던 것이 철저하게 심사하겠다 대신에 공정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얘기했고요. 네. 오늘 또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했던 얘기가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공정하되 신속하겠다는 두 가지 원칙을 다 가겠다는 건데요. 헌법재판소의 그동안의 이 심리 과정들, 헌법재판관들을 지내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제가 좀 취재를 해보는데요. 상당히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논리는 일반적인 재판과는 정말 다르다. 정말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13가지를 5가지로 추렸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처럼 헌법재판소 스스로의 작동의 논리를 가져갈 것이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또 최대한 신중하게 할 것이고요. 그러나 오늘 박한철 소장의 얘기라든가 또는 국민들의 염원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상당히 빨라질 수 있다. 저는 그래서 2월 말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심리 기일을 잡고 변론 기일을 잡는데도 굉장히 빠른 속도와 스피드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만일 경우 양측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을 헌법재판소가 지금 보여주는 것은 기각할 것은 바로 기각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모습이 신속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5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서 상당히 결론을 빨리도 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4월 말, 5월 초에 이 벚꽃 대선이라고 하는 소위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런 측면을 좀 저희가 보고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에 스스로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이고 또 내부의 투명한 과정들이 전제가 돼야 되지 어느 쪽에서 보수나 진보 쪽에서 압박을 가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쉽게 동요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으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켜줘야만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조기 대선의 가능성을 좀 더 무게를 두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건의 핵심 키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오늘 기자간담회를 이제 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했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기자들한테 할 뿐더러 헌법재판소나 이런데 문서나 대변인을 통해서 변호인단을 통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헌법재판소가 규범적 가치 판단이라든가 자유심정주의 이것은 뭐 상당히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이런 사실적인 어떤 팩트 관계를 밝혔을 때 이것이 팩트와 일치되지 않았을 때 이것이 상당히 늦춰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말 삼초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한 후에 하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7명밖에 안 남기 네. 때문에 가까스로 헌재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3월을 넘겨서 4월경에 이것이 결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도 뭐 한 말씀 네. 드리면 박한철 헌재 소장 한 말씀들을 지금 나눴잖아요. 근데 공정하고 신속한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게 박한철 소장의 말 중에서 오직 헌법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한 말씀인데 헌법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실 지금 이제 어제 촛불집회 이제 지난해 말이 끝났잖아요. 어제도 110만 전국에서 왔습니다. 제가 매주 나가 보는데 그 현장에 있는 것과 그냥 보도를 접하는 건 많이 다릅니다, 사실. 그래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 말에 저는 방점이 굉장히 찍혀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 답변서를 이례적으로 16일에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그리고 준비 절차기라고 해가지고 13개의 탄핵 사유를 5개로 쟁점을 정리했고 그걸 변론기일도 지금 1월 3일 날 열립니다. 그리고 1월 5일 날 또 열리고 그러니까 변론기일도 굉장히 촘촘히 짜놨어요. 그러니까 이 헌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물론 당연히 헌법과 어떤 법률에 위배되는지 안 하는지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봐야 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지금 그 사실 조회를 신청하고 있는 거예요. 16개 기간. 근데 일부를 이제 헌재가 인용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아무래도 시간이 늦춰질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현재 이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대통령이 자격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국민이 과연 있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물론 법적 절차에 따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늦어도 3월 초에는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이 큰 의미는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3월 13일 날이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2마 3초란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2월 말은 좀 약간 좀 시간이 당겨지는 것 같고 그냥 약간 좀 촉촉한 것 같고 너무 빠른 것 같고 3월 정도, 3월 한 13일 이전 정도, 그래서 2마 3초에 3월 정도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 왜냐하면 이 상황을 빨리 종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빨리 새로운 권력이 들어서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짧으면 뭐 검증 문제라든지 정책 문제 이런 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 상황을 언제까지 갖고 가겠어요? 대단히 비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헌재가 이러한 정치적인 판단 충분히 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3월 초가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헌재의 결론은 조기 대선 날짜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대변인님.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 첫 번째 증인으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안봉근, 이재만 씨를 불렀고요. 또 이 최순실 씨와의 연관성을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을 또 증인으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보십니까? 이게 이제 최순실 씨가 10일 날 나오지 않습니까? 10일로 가기 전 단계죠. 이제 10일 날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분들이 사실은 뭐 몸통은 아니지만 몸통에 비견되는 그런 분들이고 그 전 단계로 안봉근, 이재만, 윤천주, 이영선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헌재에서 제시한 5가지 큰 카테고리의 탄핵 사유 중에 국민 주권주의에 위반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분들이 이제 다 공무원 아닙니까? 안봉근은 제2부속실장이고 이재만은 총무비서관이고 네. 나머지는 행정관들인데 그 청와대의 공무원이 최 씨의 개인 비서로 활동한 거예요. 특히 이제 이영선 같은 사람은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닦아가지고 하고 운전수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최 씨의 개인 비서처럼 하면서 법률적으로 그 권한의 위임 없이 혹은 법률적인 합법적 권한 없이 국정에 개입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임된 권한, 합법적 권한 없이 국정에 개입하고 그래서 이제 국민 주권주의에 위반된다 이렇게 소추위원들이 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거기서 이제 심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바탕 위에서 이제 10일 날 말하자면 최순실, 안종범, 네. 정호성 좀 더 큰 몸통을 이제 불러서 그 바탕 위에서 하게 되겠죠. 그 전 단계를 1단계라고 봐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구체적 대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2017년 대선은 언제가 될지 다음 주제어 보시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앞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이 현재 이제 벚꽃 대선이냐, 폭염 대선이냐, 뭐 여러 가지 지금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역시 기존의 12월 대선보다 앞당겨지기 때문에 역시 이 선거운동 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대권 잠룡들 간의 유불리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대권 기간, 이 대선 운동을 할 수 있는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다는 것은 기존에 어느 정도 이 경쟁력을 가진 후보들은 상당히 유리하고요. 뒤처져 있는 후보들은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지지율 조사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함께 거의 1, 2위를 서로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권 내에서는 사실상 압도적인 그런 지지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들어오는 시점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있겠지만 네. 문재인 전 대표라든가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검증할 시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짧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5월 대선이다 또는 4월 대선을 하더라도 4달 내지 5달이 있게 됩니다. 그 기간이 결코 짧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지지율이 좀 낮아 보이는 후보라도 언제든 저는 시대 정신에 맞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다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벌써 검증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증에 대해서 상당히 모호한 태도입니다. 저희가 과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외교부 장관 할 때 출입기자였습니다.
그동안에 보였던 모습들이 사실 과연 리더십을 갖췄느냐. 그 당시도 굉장히 소위 말해 기름장어라고 하듯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제가 매번 기자회견 때마다 서너 가지씩 질문을 던졌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정답을 하신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10년 동안의 유엔 사무총장 기간 동안에 제대로 된 리더십을 갖췄는지, 그리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대 정신에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양극화 이런 문제를 답할 능력을 지금 갖고 계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세계를 보는 시각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큰, 그리고 또 성실성이라든가 이런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검증이 과연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정치권의 합종 연행이 된다면 문재인 전 대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지금 상당히 앞서가고 있지만 언제든 다른 후발주자들이 앞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이 기간들은 굉장히 열려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대선 기간 중에 시대 정신에 부합되고 제대로 된 정책과 어젠다를 내놓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후보라면 돌출돼서 대권에 이 쟁취할 가능성도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상황은 정말로 열려있는 상황에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각 대권 잠룡들이 이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담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뭐 당초 15일 정도에 들어올 것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뭐 그보다 좀 앞당겨서 다음 주 중에는 뭐 들어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예정을 바꿨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역시 이 잠룡들이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일 것 같은데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기간이 짧은 건 분명히 변수가 됩니다. 특히 이제 야권의 후발주자들, 문재인 전 대표가 뭐 지지율이 제일 앞서 나가고 있잖아요. 야권 후발주자들이 뭔가 순회 경선 같은 거, 이 2002년도에 노무현 후보가 순회 경선 통해서 완전히 부각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따라서 이 아무래도 문재인 전 대표나 앞선 주자들이 유리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검증의 문제인데, 결국 지금 반기문 총장 검증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검증은 어차피 국민들이 하는 거라고 보고, 그리고 많은 지금 주자들은 사실 정치를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현역 단체장도 있고 또 의원도 했고 이래서 상당 부분 검증이 돼 있다고 봐요. 근데 반기문 총장이 이제 본격적인 검증 절차에 들어가겠죠. 이런 부분들인데 저는 뭐 시간이 짧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소홀히 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언론이 또 빠른 속도로 하겠죠, 또 검증을. 역시 야권의 그 이른바 이제 바람을 일으키는 그 순회 경선, 이건 여권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변수가 될 것 같고, 또 하나 문제 이제 지금 개헌이라든지 결선 투표도 결국은 개헌이 필요한 거거든요. 본선의 결선 투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한 어떤 정계 개편이나 지각 변동,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짧아지면 아무래도 지금 한계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어쨌든 지금 수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들은 기간이 짧은 게 좋을 것이고 조기 대선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후발 주자들에게는 시간이 좀 약간 부족하게 느끼긴 충분히 그럴 겁니다, 아마. 네, 장 교수님. 그런데 지금 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나 문재인 전 대표 뭐 유력한 대권 주자들인데요. 네. 이 검증 국면에서 상당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 검증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런 자신감을 보였는데 역시 이것은 지지율에 따른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큰 소리를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이든 아니든. 그러나 이제 공직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본인은 자신이 있는 것 같고, 문재인 대표는 지난 대선을 치렀기 때문에 또 한 번 검증을 통과한 지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쪽 다 검증에는 자신이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 정말 혹독한 정치판의 그런 검증은 아직 겪어보지 않은 정통 관료 출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23억 불 그런 문제가 터져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검증을 빗댄 여론전 그런 건 하지 않아야 된다. 흑색전전 같은 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했지만 우리 대선은 일단은 당내 경선부터 하면은 치열하게 난타전을 벌이고 진흙탕 싸움을 각오해야 될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대선은 저는 민주당의 문재인, 그리고 이쪽 보수 계열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양쪽 간의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지금의 새누리당이 분당이 되고 탈당 세력이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대선 직전에 서로 연합공천이라든가 양쪽에서 후보를 내서 나중에 결선에서 후보를 한 명으로 정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야당이 오히려 분열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당은 하나로 뭉치고, 그리고 대선이 끝나서 또 당이 하나로 합칠 가능성도 있고, 앞으로 대선 뒤에 총선이 앞으로 한 2년 정도 더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분당 과정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보수당의 어떤 충격적인 악재, 이것을 피해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우산의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일단 대통령의 탄핵으로서
보수당에 대한 정치적 심판은 어느 정도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대선은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압승하리라는 것보다도 51대 49 정도로 해서 보수당과 진보당, 민주당과 구새누리당 이런 어떤 세력 간에 아주 박빙의 그런 승부를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장 교수님께서는 지금 결국 여권은 하나로 통합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역시 또 대변인님, 이 야권 통합론이 또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 야권 통합론을 얘기하면서 국민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 대선 국면에 앞서서 야권 통합론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문재인 전 대표나 야당 입장에서 보면 그 야권의 분열은 악몽이죠. 과거 87년에 일로 삼김 구도와 같은 양상이 벌어진다고 보는데 지금 가장 큰 촉매제는 소위 말하는 제3지대론입니다. 지금 그것이 이제 아직 실체 없이 말 수준에서 떠돌고 있지만 반기문 총장이 귀국하는 거와 맞물려서 어차피 국민의당은 지금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또 지역적으로도 호남에 지금 굉장히 국한돼 있기 때문에 제3지대론을 계속 끌고 나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김동철 비대위원장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개혁보수신당도 지금 대선 주자가 뭐 7명이다, 8명이다 하지만 뭐 이정현 전 대표가 옛날에 얘기했듯이 다 합쳐도 10%가 안 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제3지대론이 형성돼서 실제로 그것이 하나의 정치 결사체로서 후보를 낸다면 결국은 여야 아니 보수 대 진보 후보가 1대2 내지 1대3 구도로 되기 때문에 악몽이죠.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아까 우리 장 교수님 얘기했듯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구도로 보면은 보수 대 진보, 뭐 영남매 호남 대결 이런 것들은 많이 깨졌습니다만 보수 대 진보 대결이 결국은 대선 임박에서는 그렇게 정리되지 않을까. 그러나 다만 이제 단 하나 변수가 개헌하고 결선 투표가 있는데 결선 투표가 결국은 되면 문재인 전 대표가 반대하면 뭐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만약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되면 이것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되죠. 군소 후보들이 출마를 하게 되고 유권자들이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소신대로 사표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찍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얘기가 되죠. 아직 그래서 야권의 우상호 원내대표의 민주당에서는 그러한 야권 통합을 바라지만은 아직도 거기까지 가기는 네. 넘어야 단계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었던 그 기자간담회에 대해서 잠시만 얘기 좀 나눠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뭐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1시 반부터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단과 55분 동안 다과를 함께하면서 질문을 주고받았다. 이런 내용은 이렇게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 참모들과 만나서는 억울하다는 심경을 간접적으로 표출했다. 뭐 이런 정도는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결국 여기서 주목받는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들과 55분 동안 질의응답을 했다. 질문을 주고받았다. 또 그리고 억울하다는 심경을 간접적으로 참모들을 통해서 표출했다. 이 부분인 것 같은데 김 교수님, 이 오늘 새해 첫날 물론 그 신년 인사회를 겸한 거긴 합니다만 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했다는 부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차 담화 때 끝나고 나서 여러 기자들이 그동안에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뭘 하느냐, 대체 대통령한테 질문 한번 못 해보고 엄청난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몇 사람이 계속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박 대통령이 지금 받기는 그렇다. 소상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저는 의미는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의 발언의 기조들을 쭉 본다면 대부분 다 억울하다. 그리고 나는 사심 없이 직접적인 이익을 본 것 없이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다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양해를 구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저는 오늘 마찬가지 입장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일관성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이 현재의 이 심판, 이 심사 과정 심리는 계속 이어질 거고요. 결국 최종적으로 현재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박 대통령이 최종 마음을 굳힌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 전면적으로 검찰이라든가 또는 특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그런 입장이고 또 변호인단, 대리인단의 입장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내용들이 사실은 다시 한번 기존의 박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국민들의 그 마음을 뭔가 좀 위로해주고
또 뭔가 국민들의 마음의 눈높이에 차는 그런 답을 내놓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에 새해에도 결국은 이 헌재 심리 과정과 더불어서 국민들의 촛불 집회, 촛불의 이 불길은 계속 타오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약속을 지켰다는 측면 그리고 대통령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측면의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상황은 큰 변화를 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좀 대통령의 전향적인 입장을 바래봤지만 사실 무위에 그칠 것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에 사실상 뭐 공개 활동을 자제해오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 티타임, 그러니까 질의응답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이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안타깝게 느껴지는 게요. 왜 진작 대통령 직무 정지 되기 전에 임기, 물론 지금 임기 중이긴 합니다만 왜 이런 질의응답 같은 걸 안 했을까라는 생각부터 우선 전 들더라고요. 지금 뭐 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들의 그 일관된 입장은 뭐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을 것 같고 단지 오늘 기자들이 뭐 아직은 보도가 안 됐잖아요. 어떤 내용이 네. 오고 갔는지 기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헌재와 특검에서 정리한 5가지 쟁점들 그중에서 아마 그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이죠. 그 부분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언론의 관심인 것 같고 국민들의 관심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제 비선진료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의료농단 얘기가. 그 부분도 아마 결국은 세월호 7시간 동안은 무슨 미용시술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걸 따지자 보니까 자꾸 이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오늘 질의응답 시간에 그런 질문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은 거의 예측하는 데도 갈 것 같긴 해요.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다, 세월호 7시간이. 그리고 최근에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될 것 같고 단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정말 언론과의 이런 인터뷰랄지 질의응답 같은 게 많이 있었으면은 이런 최순실 사태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좀 예방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면에서 대단히 너무 늦었다. 이제 대단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 교수님, 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헌재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서 이 탄핵 소추안에 있는 헌법 법률 위배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밝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때문에 오늘 역시 기자간담회에서도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만시지탄이 있지만 이제 대통령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헌재 답변도 세월호 7시간을 비롯한 모든 답변이 지금 준비가 됐고 앞으로 이거에 대한 대응 방안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기자를 만났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제 전방위적으로 기자뿐만이 아니고 헌재의 어떤 답변서를 통해서 본인의 세월호 7시간이라든가 앞으로 그 뇌물죄 관련 부분 그리고 합병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할 텐데 진술을 할 그런 포괄적인 것은 지금까지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것 그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다만 의혹적인 부분은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것이 실체다. 실체에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더 플러스되게 대통령 본인의 어떤 말로서 오늘 이제 이것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쭉 나올 텐데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헌재의 이런 대통령의 그런 어떤 앞으로의 그런 방향이라든가 실체적인 진실을 헌재에 전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촛불 민심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보수와 진보의 어떤 갈등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런 보역 갈등만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먼저 나서서 이런 실체를 대통령이 먼저 밝히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오늘 기자간담회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오늘 기자간담회 이후에 좀 또 앞으로도 추가적인 또 이런 자리를 가질 것이냐에 대한 관심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대변인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원래 이제 그 1월 3일 날 첫 그 헌재 심리에 그 대통령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강제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안 한다고 해서 이제 안 하는 걸로 거의 정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최순실 사태가 벌어지는 동안 대통령이 단순한 사과는 했지만 그 실체적 진실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자리죠.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요. 대통령이 실체적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변호인이나 다 간접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기자간담 신년인사에서 언급하는 것은 이번 헌재 재판이나 특검 수사에 굉장한 영향을 좋든 싫든 미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고 또 하나 반대 측면에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대통령이 그런 언급을 하게 되면 이게 다음번 촛불 집회나
또 인터넷이나 언론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패러디와 이 조롱을 후속을 낳을 겁니다. 아마 저 대통령이 지난번 사과 때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했냐 이런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조롱을 당했습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몇 프로입니까? 4% 5% 아닙니까? 그런 뭐 10% 된다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국민이 믿지를 않아요. 콩을 콩이라 해도 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또 부정적인 말하자면 역의 대통령이 바라는 역의 효과도 굉장히 후폭풍을 낳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 신년인사회가 실제로 이제 방송이 되고 화면이 나오고 어떤 말씀을 할지는 모르지만은 큰 반향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박 대통령 신년 인사회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신년 전망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새해 정계 개편 가능성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네,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 거기다가 국민의당까지 나서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구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반 전 총장 하지만 이 독자 창당 가능성도 밝힌 상황인데요. 어떤 선택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김 교수님? 저는 반기문 총장이 그 포린 폴리시라고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서드 파티에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서드 파티가 정당일 수도 있고 어떤 지대를 얘기하는 이 정치권의 지대를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기문 총장의 첫 선택은 어떤 정당을 선택하기에는 현재 우리 정당 상황이 너무 열악합니다. 새누리당이 갈 수도 없고요. 새누리당은 완전히 지금은 친박근혜 정당으로 사실상 국민적인 불신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반 총장이 거기에 합류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중간지대에 있는 정당으로 사실은 가는 것이 정답인데 그렇다면 개혁보수신당이라든가 또는 국민의당인데 어떤 정당에 합류하기에는 지금 정당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와서 소위 말하는 제3지대, 독자적으로 활동하면서 제3지대에서 역할을 하면서 본인과 그런 정치적 어젠더, 개헌도 이미 이슈로 꺼냈지 않습니까? 네. 개헌을 통해서 다른 정당의 지도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뭐 분권제라든가 또는 이원 집정부제라든가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저는 그런 이해관계가 맞고 또 정치적 비전이 맞는다면 그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것은 개혁 보수신당이 어느 정도 몸집을 불리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에는 사실상 새누리당이 굉장한 쇠퇴기를 걸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만 쳐다봤던 정당이기 때문에 정치적 이 이념이라든가 철학에서 굉장히 국민적인 불신을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새누리당 내에 남아있는 중도 성향의 의원들이 결국은 개혁보수신당에 합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개혁보수신당의 몸집이 커진다면 반기문 총장은 이곳과 국민의당 내 일부 또 특히 여권 성향, 보수 성향의 여러 정치 세력과 함께하면서 판을 키워나가서 개혁보수신당을 중점적으로 같이 갈 가능성, 뭐 충청권이라든가 또는 이미 나가 있는 뭐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라든가 여러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대선에서의 큰 역할을 모색할 것이고 때로는 야권과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을 모색할 것이다. 그래서 이 글로벌 경험을 쌓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한국 정치의 판을 바꿔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일정 정당에 합류하지는 않고요. 제3지대에서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고 그러나 그것이 이 검증에 잘못된다면 무산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증을 일정하게 통과한다면 그런 가능성을 통해서 보수 진영과 중도 진영을 통합하는 그래서 이번 대선의 승리를 모색하는 그런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개헌을 고리로 해서 개혁보수신당 그리고 국민의당, 뭐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이번에 주승용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개헌을 고리로 해서 사실 연대 가능성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 그래서 지금 개헌과 연대, 정계 개편, 지각 변호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한 패키지로 가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개헌을 하려면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잖아요, 국회의원들. 물론 네. 이제 국민투표도 거쳐야 되는 것이고 개헌의 당위성은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각 주자들이 지금 이른바 문재인 대 비문재인 구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앞서 나오고 있으니까. 여야 통틀어서 마찬가지예요. 반기문 총장은 물론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긴 합니다만 이 개헌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당위적이기도 하고 중요한 거긴 합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말이죠. 실질적으로 개헌이 대단히 선거공학적인 측면이 많이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 개헌이. 어떤 게 대선의 구도와 관련된 게 됐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사당 체제 계속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이 사당 체제가 대단히 불안정한 체제예요, 사실은. 굳이 이념적으로 본다면 뭐 중도 좌파, 중도 우파, 그리고 좀 맨 끝에 이제 새누리당 우쪽에 좌쪽에 민주당 이렇게 뭐 좋은 의미의 다당 체제의 실험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어떤 개헌을 고리로 해가지고 어떻게 뭔가 이 정도 이합 집산이랄까 합종연대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재인 대 비문재인 구도로 가면서 결국은 개헌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데. 네.
개헌에 대한 방향이 딱 설정이 잘 안 돼 있어요. 내각제하고 이원집정부제 4년 중임제 이 정도인데 과연 이 야권의 주자들의 생각이 과연 일치되는가? 저는 그래서 개헌의 가능성이 그렇게 높게 보지 않습니다. 단지 이 개헌을 고리로 명분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주자들 간의 그런 합종연행의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보다 개헌이 폭발력을 갖지는 못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 최 교수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개헌을 놓고 개헌이냐 반개헌이냐 이런 구도가 짜질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이 문재인 전 대표와 나머지 세력들이 규합될 가능성도 좀 전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정치지만 오합지졸이해서 무슨 정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같은 계파라도 내부적으로 보면 합의되는 것이 잘 없는데 여러 계파들이 모이고 소위 말해서 당이 다른 이런 사람들이 이념적 컬러가 틀린 사람이 모여서 빅텐트라고 소위 말해서 하는 권력공유연합이라는 것을 임신적으로 해서 이런 꼼수 정치가 통하겠습니까? 이것은 개헌은 이미 저는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 제3세력들이 개헌을 고리로 해서 한다는 것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반기문 사무총장이 여기 가서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존의 새누리당 본진, 새누리당을 끼지 않고는 반기문 대통령이 되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새누리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이라든가 후보를 분명히 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여기에서 10%를 잡아먹는다면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이길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누리당과 이미 나간 개혁보수신당이 서로 합쳐서 후보를 내지 않으면 그리고 여야가 1대1로 붙지 않으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보기 때문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허허시시전법이 필요하다. NC, ND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그래서 서로 보수 대연합을 해서 이 정권을 야권으로 넘기지 말자. 정권 재창출하자. 이런 것에서 마지막에 보수 대연합 후보로 등장을 하든지 아니면 새누리당 후보와 비박연대 후보로 나와서 마지막에 결선 투표를 해서 후보가 되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지 소위 말해서 개헌을 빌미로 하는 것은 이것은 이미 국민들이 꼼수 정치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성공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결국 이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나올 가능성을 예측해 주신 건데 대변인님께서는 결국 이 구도는 어떻게 짜질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지지율 단순 지지율로 보면은 문재인 이제 반기문 두 분의 경쟁 구도인데 과연 그렇게 될까 저는 여러 가지 변수가 아직도 많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입니다. 지금 일반 여론이나 뭐 이렇게 쉽게 말하는 분들은 새누리당이 이제 다 없어진 정당, 뭐 버림받은 정당이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99석을 갖고 있고 특히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지지율에서도 소위 말하는 개혁 보수신당보다 이제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혁 보수신당이 이제 보수에서 갈라졌지만 지금 언론 보도에서는 각광을 받지만 그것도 언제까지 갈 것인가 예컨대 개혁 보수신당이 과연 개혁을 내걸고 나간 당이냐 아니면은 당내 권력 투쟁에서 밀려서 나간 당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먼지가 가라앉으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을 고려해야지 현재 구도 가지고 대선을 예측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